대표적인 보수 농객입니다. 전원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리고 경제 전문가로서 늘 소신 발언을 하는 분입니다.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실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 변호사님. 이건 시작하시자마자 방송을 통한 명예훼손부터 먼저 하시고 우리 사회에 불신이 왜 생겼느냐. 저도 이번 주제를 받아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 우리 사회의 불신은 가진 자, 배운 자들이 자초한 겁니다. 이 군대 안 갔다 오고 병력을 회피, 기피한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 지도층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부터 바로 불신의 뿌리예요. 또 하나, 탈세하고 편법 상속한 분들이 다 잘 먹고 잘 살고 재벌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번에 정 전 총리가 용어는 좀 생소했죠. 이익공유제 이런데 쉽게 말하면 고환율 정책으로 물가가 얼마나 올라가고 있습니까? 수입 곡물 올라가죠. 기름값 올라가죠. 원자재 가격 올라가죠. 이런 중소기업하고 서민들이 다 죽을 지경인데. 그리고 아랫목의 온기를 운목으로 좀 전달하자. 1달러에 15만 올라가도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1년에 매출이 몇천억이 늘어납니다. 그거 사실 아닙니까? 그래 아랫목의 온기를 윗목으로 좀 올려주자. 이러니까 당장 재벌 회장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의 공산주의에서 하는 소리냐? 사회주의에서 하는 소리냐? 나 경제학 책에서 그런 거 못 봤다. 그러면 편법 상속이 경제학 책에 나와 있어서 한 겁니까? 이런 식의 바로 공동체를 우리가 보듬지 못하는 이런 인식, 이런 안목으로는 영원히 불신을 해소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신의 뿌리는 바로 가진 자, 배운 자들이 만들어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 실장님. 좌석을 그쪽에 앉으시더니 생각도 약간 자리가 중요합니다. 역시 자리를 잘 앉아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자리가 사람을 만듭니다. 사실은 이 불신의 원인을 저는 아마 제가 이 통계를 얘기 드리면 깜짝 놀라실 텐데요. 국회에서 지금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이 5,500건입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 들어 3년 동안 1,640건의 법안이 제출이 되어서 그중에서 4,600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어떤 법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아무도 모르죠. 왜? 무더기로 처리되었으니까. 무더기로 처리되는 이유는 있습니다. 여야 막론하고 해머들고 문을 부수고 결사적으로 싸우다가 막판에 무더기로 법 만듭니다. 판사들은 제멋대로 판결하죠. 형량과 양형이 들쭉날쭉해서 말할 것도 없죠. 언론들은 거의 공포장사 수준이죠. 정치권은 허위와 거짓을 만들어내면 저도 언론에 있습니다만 언론은 그걸 확성기를 틀어서 크게 장사를 합니다. 아주 선정성의 유혹에 빠져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저신뢰 사회로 만드는 큰 원인입니다. 어떤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도 법을 잘 지키려고 하지 않죠. 최근 들어서 헌법재판소에 이 법이 엉터리다, 헌법정신에 맞지 않다라고 기소되는 건수가 매년 1,500건이 넘습니다. 법을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이 법은 엉터리다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돼 있죠. 그런데 이런 면도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전 변호사님께서는 상층부에 문제가 있다. 물론 정치인도 상층부고 법관도 다 상층부죠. 그런데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위증, 무고 이런 범죄들이 굉장히 많죠. 아까 초두에 명예훼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위증, 무고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일본의 위증 같은 경우에는 거의 400배가 넘고요. 무고 같은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고 덮으씌우는 거죠. 그 무고 건수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500배 정도 됩니다. 좀 짧게 정리를 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사회를 저신뢰 사회로 만들어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네. 진중권 씨. 앞에서 갑자기 이렇게 하드코어로 해주시는 바람에 제가 할 말을 잃고 말았는데요. 특히 제가 할 말을 지금 전 변호사님께서 좀 가로채가지고요. 별로 할 말이 없는데. 왜 변실을 왜 붙입니까? 예? 앞에 왜 변실을? 전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계시는데 내가 이런 말씀 드려서 뭐 합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참 종교가 성한 나라 아닙니까? 얼마나 종교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종교도 좀 엉터리 종교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도 제 역할을 못하는 것 같고 이 정치권이 불신을 만드는 건 맞죠. 이 정치인들이 그 포퓰리즘에 의존하다 보니까 대두고 그런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여든 야든 이 정치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거꾸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부터 이 불신을 초래한 사실 원인을 제공한 건 맞습니다. 아까 그 천안함을 말씀하셨는데 천안함이 그 피격되고 나서 대통령이 북한과 연결시키지 마라. 이래놓고 나서 나중에 합조단이 이건 북계의 그 소행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불신을 또 하나 이미 만들어 놓은 거예요, 대통령이. 그 자꾸 이게 합조단이 발표를 했는데 왜 못 믿느냐? 저도 대통령이 왜 처음부터 그런 말을 했을까?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심지어 연평도에 폭격당했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확진하지 마라. 단호하게 대응하되 확진하지 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도저히 우리 국어로서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단호하게 대응을 하되 어떻게 확진을 안 합니까? 이런 것 자체가 쉽게 말하면 국민들에게는 하나의 불신의 뿌리를 계속 만들어 놓는 겁니다. 리더가 확고한 이념에 의지해서 확실하게 정책을 세우고 그 세운 정책에 따라서 이행을 해나가면 국민들이 불신을 하지 않죠. 네. 왔다 갔다 하니까 불신을 일으키는 거예요.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당도 마찬가지고 그건 대통령뿐이 아니고 우리 정책의 오래된 빙패입니다. 네. 정 실장님. 사실 이 신뢰나 소통이 제대로 되는 사회가 되려면 사용하는 단어들의 기준이 동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편적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어떤 논리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공통된 단어로 대화가 되죠. 그 신뢰가 생긴다. 그런데 이 공통된 단어를 잘 인정하지 않죠. 이제 기본적으로 각 정당들은 너무나 당파적이어서 또는 일반 국민들까지 자기의 지지 정당 여하에 따라서 굉장히 당파적으로 갈리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광우병 반미 투쟁, 뭐 예를 들어서 친북 정서 가진 분들은 천안함 부인,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적 사실이라고 하는 보편적 기준에 입각하지 않고 어떤 사건이건 당파적으로 해석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아예 좌우 간에 뭐 상생 뭐 소통이 아니라 아예 그저 공존이라도 하는 게 더불어 사는 걸 알아야 된다 할 정도가 된 것인데 그 보편적 언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치가 사실은 최근 들어서 아주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제는 그럭저럭 나아가고 있다고 합니다만 법치의 어떤 보편적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나아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아까 모두에 제가 숫자를 좀 말씀드려서 머리가 좀 아프셨을 것 같은데요. 이 법안이 너무나도 많이 무더기로 만들어지는데 모든 법률들은 사실은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국회에 가서 가까이서 쳐다보면 다 주인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요 법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는 주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주인들에게 대부분 무슨 특혜를 주거나 아니면 규제를 하거나 이런 법들이 대부분이죠. 이제 이런 법들을 무더기로 쏟아내다 보면 나중에 어떤 법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그 실제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담당 공무원조차도 이 법이 언제 만들어진 법인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요즘 허다히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판사를 하다가 그만두고 국회의원을 하신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법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줄 알았더라면 차라리 내 판사 안 할 걸 그랬다. 그건 왜 그 법을 가지고 자기 재판을 했잖아요. 그럼 법이 이렇게 엉터리로 만들어지는 줄 알았으면 나 판사 정말 자괴감이 든다 할 정도여서 사실은 신뢰사회를 구축하는 첫 길은 저는 법치를 제대로 정립하는 거예요. 역시 보편적 가치 기준으로서의 법치 구조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 그 위에 어떤 것도 사상 누각이 될 거다 하는 걱정이 되죠. 네네. 진수님. 마지막에 얘기하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다음엔 네. 말씀을 다 할 먼저 하세요. 말들을 자유스럽게. 다 하셔가지고 네. 저는 그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천안함 얘기 잠깐 하셨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못 믿겠어요.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문제는요. 믿으려면 알아야 되거든요. 뭐가 확연히 알아야 믿고 말고 할 게 없잖아. 알면 아는 걸로 끝나는 건데 모르겠는데 계속 믿으라고 한다는 거죠. 뭘 알아야 믿죠. 하느님도 알아야 믿는 거잖아요. 못 믿겠는데 계속 믿으라는 말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안함 같은 경우도 누군가 의문점을 제기했어요. 그랬으면 거기서 속 시원하게 설명을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안 해주고는 그냥 믿으라는 거죠. 못 믿는 니네가 잘못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뭔가 의문을 제기하고 싶으면 요즘에 이제 좌익, 빨갱이 이렇게 이름을 붙여버리니까 입도 뻥긋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어디 이거 모르는 거 모른다고 어디다 물어볼 수도 없고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지금 권력을 갖고 계신 분들 또 흔히 말하는 공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그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이잖아요. 국민들이 내가 갖고 있는 권력을 이임한 거잖아요. 왜 이임을 했냐면 훨씬 더 엄격한 도덕적인 그 기준을 지켜야 될 것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안 지키죠. 예를 들어 성접대 얘기가 나오면 거기에 주인공들이 다 공권력 계신 분들이에요. 우리 사회에 누가 다른 사람들은 좀 그래도 된다고 쳐요. 그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해놓고도 그 자리에 계속 계세요. 별다른 처벌 없이. 누군가는 죽어가고 누군가는 정말 억울하다고 밝혀달라고 하고도 그냥 가는데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누구인지 보호받고 있는 분위기라는 거죠. 그랬을 때는 사실 권력을 되찾고 싶어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예진 씨가 방금 그 천안함 문제를 갖고 알려도 모르겠다는데 합조단에서 발표한 자료 한번 보십시오. 충분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믿지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거꾸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정도 선에서 멈추고요. 아니, 얘기 중에 제가 한마디만 드리면요. 그 같은 얘기인가요? 아니, 전 변호사님도 그렇고 우리 박경철 씨도 그렇고 이익공유제 또 상속세제 이런 얘기는 또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익공유제가 마치 당연한데 거부하는 듯이 표현되는 것은 아주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문제도 지금 그 목사님 말씀하신 건 상당히 그 옳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부의 대물림, 교육을 그 제대로 받는 계층이 주로 부자들이다. 특히 그 고교 입시가 없어지면서 하향 평준화를 쭉 겪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외고 특목고가 생기지 않습니까? 결국 그런 학교에 지나가기 위해서는 부자들이 중학교 때부터 과외 수업 사교육에 다 나가게 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좋은 학교 가는 아이들이 부자들이 많다. 이건 뭘 뜻하는가 하면 결국은 부의 대물림, 권력의 대물림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지금 그 계속해서 좀 가진 자들에 대한 비판을 지금 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이게 우리 사회 아까 그 어느 분이 그 아까 사면을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거 이너스커리 문제입니다. 가진 자, 배운 자들이 그 혼맥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재벌과 정재계에 있는 혼맥 한번 보십시오. 이 이너스커리에 딱 들고 나면 이건 평생에 보장이 되는 거예요. 이 정권이 출범할 때 바로 전 대통령의 그 형대치는 노건평 씨가 그 천신일씨 만나서 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야, 박인차도 우리 패밀리 넣어달라.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패밀리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마피아 조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이너스컬에 넣어달라는 겁니다. 우리 이너스컬의 한 일원으로 그래서 보호를 해주자는 겁니다. 여든 야든 이 이너스컬에 딱 들어가면 설령 적이더라도 정권을 주고받는 적이더라도 서로가 보험이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정치계든 재계든 하나 이너스컬에 든 자들이 아무리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만기 출소하는 거 보셨습니까? 전부 다 사면복권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외국에서 몇 천억을 탈세를 했다면 아마 징역형을 200년씩 받았을 겁니다.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이래놓고 아까 법치를 말씀하시는데 변호사인 저도 무슨 법인지 잘 모릅니다. 실제 법은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게을렀는지 이 형법법규부터 하나 정리를 못 하거든요. 형법법규에서 한번 보십시오. 형법법규만으로 재판받는 범죄는 절반이 안 됩니다. 교통사고 내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강간하면 성폭력
특례법 다 특례법이죠. 뇌물 받아 먹으면 특가법, 경제범죄 저지르면 특경법 다 특별법 아닙니까? 아니면 국가보안법까지. 이 법을 이렇게 자꾸 남발하지 말고 법이 성하면 반드시 이 백성의 한이 맺히는 거예요. 이 법을 형법 법규에 다 일제히 집어넣어갖고 먼저 하나씩 다 정돈을 하자. 법이 뭐가 있는지 알아야 법을 지키죠. 바로 그 말입니다. 그거부터 우리가 신뢰를 잃는 바로 다 단초들이에요. 네. 저는 예. 그 생각에 반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상일을 재단할 때 지금 하신 말씀은 너무도 아름다운 말씀이고 도덕적 호소력이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실제 현실에 그런 것을 제도화해서 들어가게 되면 또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더 나쁜 결과가 오게 되죠.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전 변호사님께서도 계속 규탄하고 있는 상속 문제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웨덴의 군나르 미르달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스웨덴의 높은 세금 제도가 스웨덴 사람들을 전부 사기꾼으로 만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우리나라 상속세, 특히 대기업 상속세는 65%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세금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늘 어떤 얘기를 할 때 현실적인 얘기를 하지 않아요. 너무나 아름다운 얘기를 한 끝에 아주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의 법을 만들어버려요. 그 상속은 물려서 되겠냐? 국민의 땅가 들어갔다 65% 내놔라 하면 다 도망가죠. 예를 들어서 성매매 그 도덕적으로 금지시켰다. 저 없어졌습니까? 안 없어지죠. 오히려 온 천지 사방이 난장판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법을 만들 때는 아주 현실에 기초한 법이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처럼 도덕적 호소나 아름다운 말을 먼저 내놓게 되면 반드시 굉장히 명분에 집착한 그런 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범죄자들을 양산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기업 이익 같은 문제도 그렇습니다. 기업 이익 같은 문제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근로자를 대기업이 많이 고용하라 그런 논리로 가면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다 농사 지으러 가야 됩니다. 왜? 농업이야말로 투자 단위당 고용이 가장 높은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 경제학적으로 아주 오류에 속하는 기본적인 개념들인데 그 개념을 안 받아들이는 거죠. 대기업들이 좀 고용 많이 해라. 고용 많이 하면 대기업 그 망해버려요. 그게 중소기업이 되고 그 고용 늘리려면 농업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어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때는 아름답거나 도덕적 명분에만 몰입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오히려 굉장히 더 나쁜 결과가 온다는 것도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까 정 의원님 하신 말씀은 제가 짧게 반박을 좀 하겠습니다. 상속세 65%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삼성 지금 이건희 회장님께서 상속받았을 때 상속세 얼마나 내신지 아십니까? 160억 정도 냈습니다. 대한제분이 그 이듬해 선대 회장이 돌아가셨는데 상속세 200억 냈습니다. 돈이 없어서 물납했습니다. 삼성그룹이 대한제분보다 작은 기업입니까? 물론 내가 특정 기업을 제가 계속 얘기는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이 삼성그룹이 3대 세습을 하면서 불과 20몇 억으로 경영권을 이양해 줬습니다. 과연 상속세 65%를 지켰다면 존경하죠. 존경하겠습니다. 저도 제 자신이 존경하겠습니다. 그렇지 못하니까 제가 화를 내는 겁니다. 이렇게 저도 보수인데 보수 자체가 이게 정의를 무시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의를 무시하는 국가는 강도 집단하고 똑같다. 이 얘기 누가 했는지 압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1400년 전에 했습니다. 1400년 전에 한 얘기가 아직도 우리가 또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 저는요. 저는 예를 들어서 상속세를 탈세를 하거나 탈루를 하는 것이 용서되어야 된다고 전혀 주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강조한 것은 법적 정의죠. 법치주의죠. 그 원칙은 정부가 지켜야죠. 문제가 있으면 정부가 해결해야죠. 예를 들어서 상속세율이 높아서 여러 가지 기피 방법이 생긴다는 것하고 그것을 탈세를 정부가 막고 엄정하게 다스리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죠.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진 선생님. 네. 예를 들어가지고 삼성에서 그 예컨대 그 지배권, 그 경영권 말이죠. 경영권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편법들, 탈법들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것들은 허용이 돼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제가 얘기 드릴까요? 네. 우리나라에서 마치 천사처럼 이해되고 있는 워렌 버핏 있죠.
워렌 버핏이 다 기부한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아닙니다. 그 상속세 100% 탈루입니다. 기부를 하면 상속세를 안 내거든요, 미국에는. 기부를 해서 빌 게이츠 재단에서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워렌 버핏의 아들인 하워드 버핏의 경영권을 지켜주는 겁니다. 워렌 버핏이 가지고 있는 주식은 30대 1로 보통주로 전환이 돼요. 워렌 버핏이 가지고 있는 한 주는 소액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200주만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 차등 의결권을 가지고 있어서 경영권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A 주식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주식은 하워드 버핏이라는 자기 아들에게 상속됐어요. 삼성에서 아니 그러니까 돌려받기 그것을 하는 경영권 식으로 문제하고 그런 식으로 관련지으면 아니 그것에 대한 본인의 견해가 어떠신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정당하다라는 겁니까? 뭐가요? 그거에 삼성에서 예컨대 에버랜드를 시작을 해가지고 아니 이리 밀고 저리 편법을 밀려가지고 하면 결국은 그럼 온갖 법적으로 편법을 동원해가지고 정당하게 처벌을 받겠죠. 만일에 그 편법이고 불법이라면 근데 실제로 처벌을 받습니까 그게? 아니 처벌을 하세요. 그러면은 법정에 하세요. 법이라는 것은 엄정하게 적용이 되어야죠. 마음대로 편법이라고 주장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법원에 다 간 거 아시죠? 아까 좀 전에 법원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일부는 문제가 있고 일부는 문제가 없다고 판결난 거 아시죠? 지금 우리가 지금 시작한 게 무슨 바로 근거로 그거 편법이고 아닙니까? 부정이라고 예컨대 얘기하세요? 멀쩡한 법이 있는데도 결국은 편법, 불법 다 해가지고 다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사회에서 불신을 조장하는 아니, 가장 큰 어떻게 원인이다라고 빠져나갔습니까? 얘기해놓고서 이제 본인께서 지금 그런 말씀을 그 하시는 경우는 아니라고요. 그 경우는 법원에까지 가서 재판을 받고 더 낼 건 더 내고 해결이 된 겁니다. 그건 처벌을 피해 나간 게 아니라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삼성이 뭘 하든 간에 법원에서 그냥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지금 그걸 갖다 정의롭지 못하다고 보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되게 사회적 합의가 있고 삼성 스스로도 아마 그렇게는 느낄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논설위원을 하시는 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소통의 부재를 아주 여기서 이 문제는 여기서 잠시 중단하고요. 먼저 말씀드리죠. 예. 이 불안이라는 것이 역시 그것 아닙니까? 미래에 대한 그 담보가 없다는 거. 이제 사회 안전망이 완전히 구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불안 지수가 20-30% 된다는 것이 그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50%가 지금 넘는다는 얘기거든요.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불과 10몇 %밖에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중산층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정권, 이게 진보 정권, 보수 정권 따질 필요 없이 오늘까지 지난 한 10몇 년 동안 중산층이 거의 지금 도개되다시피 했어요. 나도 중산층이다 하는 착각마저도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제. 그래서 문자 그대로 이게 모래시계 형태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위에는 조금 있고 목은 아주 짧으면서 밑에 하변은 많은 이런 이 저소득층에 많은 이제 이런 구조가 됐는데 이 과연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하나가 바로 청년 실업, 아까 말씀하신 청년 실업과 또 하나가 비정규직 문제입니다. 아까 우리 박경철 선생께서 정확히 짚으셨는데 그런데 지금 청년 실업 문제는 이걸 쉽게 생각을 해서 안 됩니다. 대학 교육 우리가 지금 84%가 대학 진학을 합니다. 전 세계에서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입니다. 어떤 책에서는 다른 나라가 90몇 % 대학 진학하는 나라가 있는 것처럼 써놓은 23가지라는 책이 있는데 그건 오류고요. 지금 전 세계에서 50%가 넘는 대학 진학률을 보이는 나라는 3나라입니다. 일본과 아마 핀란드가 아마 우리나라 이럴 건데 일본도 한 50몇 %밖에 안 되죠. 그런데 이 대학 진학이 과연 전문직으로 나가는 어떤 하나의 과정이 되고 또 인격을 도야하는 하나의 과정이 되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최소한 정말 금방진 소리인데 우리 대학 진학생 중에 대학 수학 능력을 따진다면 과연 저 친구가 대학교에 가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의심스러운 애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 자신이 대학교 특강 나가보면 한심합니다. 너무나 책들을 안 읽은 거예요. 우리 때 고등학교 때 읽은 책을 지금 대학생들이 읽고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 학문에 우리 교육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국어, 역사, 철학은 애초에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이 정권 또 출범할 때 영어 공교육 하면서 아린지 어린지 이래서 사람들을 한참 웃겼는데 영어는 아닌 말로 중학교가 아니라 고등학교 때 배워도 됩니다. 우리 국어부터 제대로 배워야만 제대로 역사도 배우고 철학도 배우고 자기 사상도 정돈하고 모든 이게 자기의 사고 체계를 똑바로 세울 수가 있거든요. 이래야 하나의 인간으로 쭉 완성시켜나가는 교육의 과정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는 교육 체계부터 완전히 헝클어져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영어 잘 가르치고 수학 잘 가르쳐서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대학 보내갖고 좋은 데 취직을 시켜야 된다. 바로 이 주의로 나간단 말입니다.
이러니까 교육이 무너져 버리니까 지금 교육 전반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걸 하루아침에 고치려면 혁명이 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새로운 리더가 나타나서 이 교육 혁명을 일으키지 않으면 이건 절대로 못 고칠 거예요. 네, 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은 무슨 마녀를 하나 만들어 놓고 두들기는 것과 비슷한 논리죠. 근데 우리나라 재벌들이 뭐 다 빠져나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재벌 오나 중에서 감옥 가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처벌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우선 얘기하는 게 잘못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돌아가는 경제는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규직 문제 같은 것도 저는 정규직의 높은 장벽이 비정규직을 만들어낸다고 봐요. 왜? 정규직에 주는 조건을 가지고 정규직을 절대로 늘릴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이고 농업 얘기한 것은요. 우리나라 잘못된 경제학자들이 옛날부터 주장하던 바예요. 그게 농업 인구를 늘려라는 게. 그렇게 해서 산업이 발전해 오지 않았던 거죠. 트리클다운 얘기를 또 하시고 이익공유제를 얘기하셨는데요. 이익공유제는 좀 이상하게 느낀다는데 제 얘기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이게 원시 조폭 사회도 아니고 돈 내놔라 그건 안 되죠. 그럼 예를 들어서 법인세를 높이든지 정당하게 국가 권력이 가져가야지. 그것을 가지고 그 이익공유제로 너 내놔라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건 무슨 조폭 국가도 아니고. 법인세를 높이자라는 데는 찬성하십니까? 반대입니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하나만한 얘기거든요. 아니죠. 예. 그것은 그 나름대로의 토론을 해라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해라는 것이지 법도 없이 내놔라는 건 말이 안 되죠. 백분 토론하셔야 될 법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법 없이 마음대로 내놔라는 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청년 실업 문제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청년 실업들 대기업들이 다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는 예를 들어 지금 전 변호사님 앉아 계시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 집단 변호사들이죠. 예를 들어서 변호사, 의사, 약사, 회계사 소위 전문직에서 직장이 나와야 돼요. 다 옛날 얘기입니다. 근데 안 나옵니다. 아니 최근에도 아니 지금 기득권 집단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도 무슨 기득권 집단입니까? 언론인이 오히려 더 기득권 집단이죠. 그런 식으로 하면. 아니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런 예를 식으로 들어서 말씀하시면 지금 우리가 굉장히 대학생들을 대학 졸업까지 시켜가지고 대학생들을 눈높이 낮추라고 해서 중소기업 또는 더 밑으로 내려가서 예를 들어서 동남아에서 온 젊은 친구들하고 눈높이를 같이 해서 일을 하라고 할 수 없죠. 동의하시잖아요. 대학생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줘야 됩니다. 국민소득 2만 달러에서 키운 아이들을 양질의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는 거죠. 양질의 일자리를 줘야죠. 양질의 일자리를 주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상층부에서 일자리가 터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숫자든지 예를 들어서 로스쿨 숫자 조금 늘린다 그러면 변협에서 반대죠. 결사반대죠. 아주 숫자 통제하고 나오죠. 모든 직역이 지금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요, 예? 로스쿨 말씀하시면 또 다른 토론 있어야 되고, 네네네. 예? 그건 얘기 안 되고, 아니, 그리고요,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나라의 제가 한 가지 모든 말씀드릴게요. 직역들이 자, 자기 건 안 정치자인- 내놓으려고 그러죠. 아니, 네, 그게 정치자인, 아닙니다. 예. 지금 아까 오늘 계속 나오는 마무리해 얘기가 주시고, 예. 청년 실업을 해소하려면 중소기업이 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그 경제신문에 계시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1년에 크는 회사가 몇 개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 않습니까? 뭐 크게 돼 있죠. 일본은 크는데 왜 우리는 못 큽니까? 바로 일본도 그게 뭔가 거의 하면 크지 대기업이 않습니다. 공정거래 질서를 안 지켜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본도 크고 있지 결국은 잘 하겠습니다. 3단 문법으로 가면 대기업 때문에 중소기업이 크질 못하고 중소기업이 크지 못하니까 청년 실업이 해소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기업이 목사님한테 제가 공정거래 질서를 지키고 그래서 책임을 지라는 싶은 얘기예요. 말씀이 하나 있는데 잘 하겠습니다. 네, 말씀. 왜냐하면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재학 중인 신성숙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는 현재 20대들에 대한 말을 드리고 싶은데 거의 단군 이래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있다고 할 만큼 어학연수, 대외활동도 뭐 해외 봉사 같은 봉사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요. 외국어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토익은 무조건 900 이상이고 한자 자격증, 뭐 여러 언어 자격증들을 가지고 있고 학점은 4.0이 무조건 넘고 공모전 수상도 매우 많이 수상을 합니다. 이게 여러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 이것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펙이 많이 쌓았다고 해도 결국에는 취업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대학생들은 많이 불안해하고 있고, 그리고 불안해하고 있는 그 첫째 이유, 가장 우선적인 이유가 자신의 스펙을 불신하는 기업이나 혹은 자신이 원하는 직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원하는 것이 대학생들이 관점이 없다, 무조건 스펙만을 따라가려고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전원책 변호사님 아까 말씀하실 때 지금의 대학생들은 너무 생각이 없다, 책을 안 읽고 자신의 관점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교육혁명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스펙만을 추구하는 지금 학생들을 책을 읽게 하고 관점을 가지게 하고 사회에 관심을 갖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대안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뭐 여러분들이 많이 웃으시는데 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중학교 때부터 커리큘럼을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지금 이런 식의 커리큘럼은 완전 기형적인 인간을 만드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인격과는 전혀 상관없는, 문자 그대로 살아가는데 능력을 좀 더 발휘할 수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의 품성을 함양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교육이 앞으로 계속된다면 나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첫째, 우리말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사 가르치고 철학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교에 특강을 나가서 쭉 봅니다. 예컨대 법을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이 법은 엉터리다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돼 있죠. 근데 이런 면도 또 하나 있습니다. 근데 전 변호사님께서는 상층부에 문제가 있다. 물론 정치인도 상층부고 법관도 다 상층부죠. 근데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위증, 무고 이런 범죄들이 굉장히 많죠. 아까 초두에 명예훼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위증, 무고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일본의 위증 같은 경우에는 거의 400배가 넘고요. 무고 같은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고 덮으씌우는 거죠. 그 무고 건수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500배 정도 됩니다. 조금 짧게 정리를 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사회를 저신뢰 사회로 만들어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예, 진중권 씨. 앞에서 갑자기 이렇게 하드코어로 하시는 바람에 제가 할 말을 잃고 말았는데요. 특히 제가 할 말을 지금 전 변호사님께서 좀 가로채가지고요. 예, 별로 할 말이 없는데. 변씨를 왜 붙입니까? 예? 앞에 왜 변씨를? 전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계시는데 내가 이런 말씀 드려서 뭐 합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참 종교가 성한 나라 아닙니까? 얼마나 종교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종교도 좀 엉터리 종교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도 제 역할을 못하는 것 같고, 이 정치권이 불신을 만드는 건 맞죠. 이 정치인들이 포퓰리즘에 의존하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여든 야든 이 정치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거꾸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부터 이 불신을 초래한 사실 원인을 제공한 건 맞습니다. 아까 천안함을 말씀하셨는데, 대표적인 보수 농객입니다. 전원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리고 경제 전문가로서 늘 소신 발언을 하는 분입니다.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실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 변호사님. 뭐 이건 시작하시자마자 방송을 통한 명예훼손부터 먼저 하시고 우리 사회에 불신이 왜 생겼느냐, 저도 이번 주제를 받아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 우리 사회의 불신은 가진 자, 배운 자들이 자초한 겁니다. 이 군대 안 갔다 오고 병력을 회피, 기피한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 지도층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부터 바로 불신의 뿌리예요. 또 하나, 탈세하고 편법 상속한 분들이 다 잘 먹고 잘 살고 재벌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번에 정 전 총리가 용어는 좀 생소했죠. 이익공유제 이런데, 쉽게 말하면 고환율 정책으로 물가가 얼마나 올라가고 있습니까? 수입 곡물 올라가죠.
기름값 올라가죠. 원자재 가격 올라가죠. 이런 중소기업하고 서민들이 다 죽을 지경인데. 그리고 아랫목의 온기를 운목으로 좀 전달하자. 1달러에 15만 올라가도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1년에 매출이 몇천억이 늘어납니다. 그거 사실 아닙니까? 그래 아랫목의 온기를 윗목으로 좀 올려주자. 이러니까 당장 재벌 회장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의 공산주의에서 하는 소리냐? 사회주의에서 하는 소리냐? 나 경제학 책에서 그런 거 못 봤다. 그러면 편법 상속이 경제학 책에 나와 있어서 한 겁니까? 이런 식의 바로 그 공동체를 우리가 보듬지 못하는 이런 인식, 이런 그 안목으로는 영원히 불신을 해소 못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 불신의 뿌리는 바로 가진 자, 배운 자들이 만들어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 실장님. 좌석을 그쪽에 앉으시더니 생각도 약간 자리가 중요합니다. 역시 자리를 잘 앉아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자리가 사람을 이 만듭니다. 사실은 이 불신의 원인을 저는 아마 제가 이 통계를 얘기 드리면 깜짝 놀라실 텐데요. 국회에서 지금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이 5,500건입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 들어 3년 동안 1,640건의 법안이 제출이 되어서 그중에서 4,600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어떤 법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아무도 모르죠. 왜? 무더기로 처리되었으니까. 무더기로 처리되는 이유는 있습니다. 여야 막론하고 해머들고 문을 부수고 결사적으로 싸우다가 막판에 무더기로 법 만듭니다. 판사들은 제멋대로 판결하죠. 형량과 양형이 뭐 들쭉날쭉해서 말할 것도 없죠. 언론들은 거의 공포장사 수준이죠. 정치권은 허위와 거짓을 만들어내면 저도 언론에 있습니다만 언론은 그걸 확성기를 틀어서 크게 장사를 합니다. 아주 선정성의 유혹에 빠져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저신뢰 사회로 만드는 큰 원인입니다. 어떤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도 법을 잘 지키려고 하지 않죠. 최근 들어서 헌법재판소에 이 법이 엉터리다, 헌법 정신에 맞지 않다라고 기소되는 건수가 매년 1,500건이 넘습니다. 굉장히 당파적으로 엇갈리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광우병 반미투쟁, 뭐 예를 들어서 친북 정서 가진 분들은 천안함 부인,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적 사실이라고 하는 보편적 기준에 입각하지 않고 어떤 사건이건 당파적으로 해석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아예 좌우 간에 뭐 상생 뭐 소통이 아니라 아예 그저 공존이라도 하는 게 더불어 사는 걸 알아야 된다 할 정도가 된 것인데 그 보편적 언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치가 사실은 최근 들어서 아주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제는 그럭저럭 나아가고 있다고 합니다만 법치의 어떤 보편적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나아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아까 모두에 제가 숫자를 좀 말씀드려서 머리가 좀 아프셨을 것 같은데요. 이 법안이 너무나도 많이 무더기로 만들어지는데 모든 법률들은 사실은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국회에 가서 가까이서 쳐다보면 다 주인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요 법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는 주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주인들에게 대부분 무슨 특혜를 주거나 아니면 규제를 하거나 이런 법들이 대부분이죠. 이제 이런 법들을 무더기로 쏟아내다 보면 나중에 어떤 법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그 실제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담당 공무원조차도 이 법이 언제 만들어진 법인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요즘 허다히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판사를 하다가 그만두고 국회의원을 하신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법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줄 알았더라면 차라리 내 판사 안 할 걸 그랬다. 그건 왜? 그 법을 가지고 자기 재판을 했잖아요. 그럼 법이 이렇게 엉터리로 만들어지는 줄 알았으면 나 판사 정말 자괴감이 든다 할 정도여서 사실은 신뢰사회를 구축하는 첫 길은 천안함이 그 피격되고 나서 대통령이 북한과 연결시키지 마라. 이래놓고 나서 나중에 합조단이 이건 북계의 그 소행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불신을 또 하나 이미 만들어 놓은 거예요, 대통령이. 그 자꾸 이게 합조단이 발표를 했는데 왜 못 믿느냐. 저도
대통령이 왜 처음부터 그런 말을 했을까?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심지어 연평도에 폭격당했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확전하지 마라. 단호하게 대응하되 확전하지 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도저히 우리 국어로서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단호하게 대응을 하되 어떻게 확전을 안 합니까? 이런 것 자체가 쉽게 말하면 국민들에게는 하나의 불신의 뿌리를 계속 만들어 놓는 겁니다. 리더가 이념에, 확고한 이념에 의지해서 확실하게 정책을 세우고 그 세운 정책에 따라서 이행을 해나가면 국민들이 불신을 하지 않죠. 네. 왔다 갔다 하니까 불신을 일으키는 거예요.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당도 마찬가지고 그건 대통령뿐이 아니고 우리 정책의 오래된 빙패입니다. 네. 정 실장님. 사실 이 신뢰나 소통이 제대로 되는 사회가 되려면 사용하는 단어들의 기준이 동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편적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어떤 논리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공통된 단어로 대화를 해야 대화가 되죠. 그 신뢰가 생긴다. 그런데 이 공통된 단어를 잘 인정하지 않죠. 이제 기본적으로 각 정당들은 너무나 당파적이어서 또는 일반 국민들까지 자기의 지지 정당 여하에 따라서